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선 승리를 장담하던 민주당이 악재가 겹치면서 코가 쑥 빠진 모습입니다. 인재 영입 2호 원종건 씨의 미투 사건으로 보여주기식 영입쇼가 완전 폭망을 한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이렇게 팽팽히 맞서면서 민주당 내에 총선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우한 배련 사건에 대한 대처가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로 허술하다는 비판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談판을 벌였는데 손 대표가 퇴진을 거부하면서 오늘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움직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인재 영입 작업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재미를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스토리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 그렇죠. 영입한다 해가지고 깜짝 쇼도 좀 벌이고 떴다방 뭐 이런 영입쇼도 벌였는데 이런저런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인재 영입 2호 원종건 씨가 완전히 이 영입쇼에 뭐라 할까요? 단면을 다 보여줬다. 찬물을 그냥 쫙 찌그러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굉장히 큰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양향자 씨. 이 같은 경우, 그렇죠. 대기업 상무, 그러니까 임원인데 삼성그룹의 임원인데 사실 알고 봤더니 자수성가한 여성 임원, 뭐 이런 스토리. 그 다음에 조응천 전 그 비서관이라든지 또 뭐 표창원 씨라든지 이런 각각 이철희 씨도 그렇고요. 이철희 씨라든지 이런 각각의 다른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을 영입함으로써 언론의 주목도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흐름들을 완전히 이슈를 주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했는데 이번엔 좀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20대 완전히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충성 지지층이라고 했었던 20대가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좀 뼈아픈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입의 초점이 20대에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 선거연령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대 후반, 그 고3 지금 뭐 18세로 낮췄습니다. 일부 고3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맞춤형 인재 영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에 전략적으로 보여졌고, 그래서 5호, 2호부터 5호까지 연달아서 어쨌든 20대, 30대의 스토리를 엮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이 언론에 많이 지금 회자됐던 사람이 원 씨예요. 부각됐었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미래다 해갖고 이 남자.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원종건 님 하면서 미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계속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원 씨가 이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시각장애인 어머니를 둔 효자, 10대 효자로서 효자소년, 효자소년으로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눈을 떠요라는 느낌표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대학에 나오고 그 대학에 나와서 또 글로벌 유통업체, 아주 대단히 유명한 글로벌 유통업체에 입사를 한 그런 완전 스토리가 딱 있고, 최근에도 예능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 뭐 이렇게 문제적 남자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론 노출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이제 민주당에 영입되는구나 라고 바로 반응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사실은 추락도가 더
컸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실망이 더 크죠. 왜냐하면 기대가 컸으니까. 그렇죠. 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도 거론을 했거든요. 예. 여성에 대한 예. 문제, 뭐 이런 그런 모든 시대 정신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댔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떠안고 있는 젊은이. 떠안고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젊은이 이런 상징으로 민주당이 띄웠다가 본인 자체가 그런 미투 그러니까 그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의혹의 당사자로서 이렇게 부각이 됨으로써 왜 실망도가 더 컸던 거죠. 완전히 추락하는 어떤 상황이 돼서 민주당이 뭐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사상한 문제 아니냐 근데 이게 사사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생활일 수가 없는 게 데이트 폭력도 연인들 간에 싸움이 있을 수 있는 우리들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폭력적 어떤 성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선의 민낯 그게 또 원정군한테 또 나타난 거죠. 그게 제2의 조국 사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이 계속 이제 그 논평을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좀 인용을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인용이 돼서 사실 인용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원정권과 관련해서 조국과 똑같이 하라.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냐. 아직 수사도 안 들어갔으니까 인재영이 계속 가라. 그리고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그래도 떳떳하게 해라 끝까지. 그리고 재판이 열리더라도 죄가 없는 거다. 봐라 조국 일가도 다 그렇고 조국도 그렇겠는데 왜 벌써 낙마시키느냐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원정고 씨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밀실 영입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뭐 아마 이 영입 작업은 이해찬 대표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뭐 그런 정도? 아니면 지금 사무총장인가요? 이렇게 세 사람 정도가 주로 밀실 영입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도 부실했는데 이 사람 말고도 이탄희, 이수진 판사, 법복 정치인 이런 것도 있었고 이소영 변호사도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데 그런 게 등록도 안 된 그런 논란을 또 빚고 있고 또 소방관 무슨 또 영입 인사 있죠. 5호 인사에 거기도 또 조국을 그렇게 옹호하고 나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대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 때문에 조국의 그런 아들, 딸 때문에 불공정.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또 지른 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셨지만 이 인사영입의 핵심은 양정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4년 전에 양정철이 다 했잖아요. 조응천이 그때 일식집을 했는데 조응천 증언에 따르면 한 사람이 와갖고 계속 밥 먹고 있는데 봤더니 양정철이었다라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 작업을 다 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양정철하고 백원우가 한 사람은 자르는 역할, 한 사람은 영입하는 역할 이렇게 분담하면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연구원의 연구원장과 부원장을 맡은 이유도 공천 작업을 은밀히 수행하라라는 대통령의 영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양정철이 다 했다.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이라든가 이해찬 대표는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뭐 이렇게 사람을 영입한 건 아니고 불러온 사람 보고 좀 이제 칭찬해주고 또 좀 검증 비슷한 걸 약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또 쇼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요하다. 뭐 하면서 이 절대 어떤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팡 터뜨렸는데 사실 그 보안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평 아닙니까? 평판. 기본적으로 이 원 씨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이미 대학가에서 원 씨와 같은 학교를 나왔던 동문들이 증언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주변에 있었거든요. 뭐 얘기가 많이 있었다면서요. 기자들은 이미 몇 가지 정보들이 제보가 돼 있었다고 나중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공유만 했어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세평을 조사를 해야지 세평도 조사 안 하고 그 사람들 대거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청년들을 이용해서 쇼를 벌이는 게
청년들의 마음에 사는 것일까요, 과연? 그러니까요. 그건 청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정말로 우리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실현될 수 있느냐. 우리가 아주 높은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해서 제대로 그 임금을 받으면 조그마한 집을 내가 장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집을 장만하는 꿈이 이루어져야 사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무슨 대단한 꿈을 꾸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그중에 자수성가한 젊은이들을 영입한다고 해서 마음을 상처를 뭐 회복시켜준다. 이런 식의 생각 자체가 이런 지금의 이 비극을 낳는 그런 그 사고 체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떴다방식의 영입시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철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표창원 같은 분들 영입했는데 지금 다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지. 이분들은 이미 그래도 사회적으로 청와대 비서관까지도 했고 또 표창원 씨는 교수까지도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못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20대, 30대 초반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뭐라 할까요? 뭐 일시적으로 조금 당의 어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 그거 왜 무슨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내에도 정치를 꿈꾸고 당에 충성을 다하면서 차곡차곡 정치인의 어떤 그런 그 활동을 배워나가면서 하는 이 그 당직자들이나 혹은 청년 당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념도 뚜렷하고 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에 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인식이라든가 정치에 대한 어떤 철학을 이미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확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국 같은 데는 그런 독일도 마찬가지고 서구에서는 그런 정당에서 쭉 컸던 사람들이 아주 지역에서부터 작은 지역에서부터 일을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커가지고 수상도 총리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 씨 같은 경우 아마 원 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터넷 글을 보면 딱 똑같아요. 똑같은 유통업체, 그러니까 이땡땡 그 유통업체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당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다. 어느 당으로 가는 게 좋을까? 한쪽은 공천을 준다 그러고 한쪽은 지역구 공천을 준다 그러고 비례를 준다고 한다. 나는 정치를 문외한이다. 이게 지금 원시로 추정되는데 도대체 이념도 없고 당의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입이 대상이 됐는지 그저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는 그런 포장, 이미지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야심차게 이렇게 영입했던 인물들이 추락을 하는 가운데 지금 공천의 밑그림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정리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문희상 아들 세습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문석균은 나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나 아마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할 겁니다만은 네네. 이번에 지금 이 적격 심사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봉주 전 의원, 요 미투 이분도 미투로 걸린 사람이죠. 네네. 이 세 사람은 부적격 판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황운하 이 사람이야말로 부적격 판정이 나야 하는데 또 적격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검찰 개혁한다면서 이렇게 검찰을 하는 상황에서 부적격을 내려놓으면은 말하자면 자기들로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적격 판정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황운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게 지금 부적격 판정을 했다가는 황운하가 나중에 소환돼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입을 열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 폭탄이잖아요. 왜? 하명 수사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김기현의 어떤 수사 내역에 대한 그 첩보 내용을 알고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해서 가자마자 수사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에 경력도 없는 사람은 팀장을 시켜서 이 지금 수사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출마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 그러면 소환 지금 해갖고 지금부터 얘기하기 시작할래. 이러면
현 정부가 골치 어떻게 아프죠.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훈 인사이자 보훈. 사실은 보험 인사다. 예, 보험 예, 인사네. 이 인사다. 어쩔 수 없었다.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아니, 그러나 물론 당에서는. 속아 웃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에 지금 김의겸, 정봉주 이런 사람들은 팔팔 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네. 하고. 뭐 김의겸 같은 경우는 불법은 아니죠. 어찌됐든 네. 불법이 드러난 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8억의 차익을 얻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뭐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 도덕적으로는 엄청나게 정말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가 문제냐면 아니 불법 아니지 않느냐요. 내가 법을 뭐 어겼느냐 하면서 지금 아니 난 가겠다 군산 시민을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지금 부적격 판정을 받으니까 바로 글을 썼는데 뭐. 제발 저도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서 정말 심판을 이 정권의 부도덕성을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정봉주 같은 경우는 아마 원종건이 미울 겁니다. 미투 문제가 참 확 부상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 전에 미투 문제까지 다 다시 지금 이 리바이벌 됩니다. 민병두 의원의 노래방 사건부터 정봉주 의원의 키스 미수 사건 뭐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원종건 씨를 아마 되게 지금 미워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전에 원에 뭐 이런 사람들 좀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네네. 지금 22명, 22명의 그 하위 부적격 판정 20%인가 국회 현역 의원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전국이든 컷오프에 들어가면은 민주당도 아마 큰 소리가 엄청나게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뭐 22명 중에 수도권에서도 무슨 이러저러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진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뭐 초선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역사는 사실은 공천 불복의 역사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당이 분당이 되고 합당이 되고 통합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왜 일어나냐면 다 공천 불복해서 나가서 당을 만들고 국민의당도 사실은 거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의 이 민주당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그 상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혜영 공천위원장을 시킨 것도 사실 원혜영 위원장이 당내에서 그래도 인품이라든지 이 어떤 그렇죠. 정파를 치우치지 않고 의원들에게 어떤 개파 성향이 거의 없는 분이시죠.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이번에도 이런 게 있으면 언제나 미리 또 막 흘리고 막 이러면서 막 흔들어 놓잖아요. 사실은 명단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미리 조금 더 흘려갖고 언론의 어떤 좀 여론 뭐 형성을 여론몰이를 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보완을 하고 원혜영 위원장이 직접 한 사람씩 전화를 거는 것도 사실 예전에 약간 좀 다른 어떤 성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청와대에서 70여 명 지금 내려보내놨는데 그 사람들하고 현역들 간에 이제 치열한 뭐 경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컷오프 이렇게 될 경우 당내 분란이 생각보다도 커질 수 있다고 지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잘리는 것의 원칙이 그런데 나 대신 우리 대신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 출신들이 들어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반발의 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그래도 상당한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국정 지지율이 최근에는 40%대 또 초반으로 이렇게 추락을 하고 호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긍정 부정이 말하자면 팽팽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덕도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도 지금 당내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청와대 출신들을 저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해야만 한다. 이게 지금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천에 한 지역을 그 사진을 받았는데 한 건물에 이 민주당 예비 후보 4명이 다 포스터를 건 거예요. 보니까 그 건물에 다 사무실이 있나 봐요. 근데 보니까 그 4명의
그 양력 있잖아요. 예. 청와대 무슨 출신, 청와대 무슨 출신, 그 전부 다 썼어요.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거기에 엄청나게 그냥 많이 또 무슨 만들었잖아요. 위원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수십 명씩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찌됐든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30%대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득표율 대선 때 득표를 하회하는 것이고 네. 이제 당 지지율과 견줘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자신의 금배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잖아요. 예. 대통령 얼굴 뺄지도 모릅니다. 근데 현 단계까지는 고민하는 단계. 교수님 표현대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눈치 보면서 고민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청와대와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지금 우한 폐렴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사망자는 다행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 것 아니냐는 데다가 이런 그 방역 체계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 이런 비난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좀 더 확산이 되면은 엄청난 말하자면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번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도 사스 문제가 얼마나 대통령의 지지율에 치명상을 입혔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당으로서는 메르스 다던데, 예, 당으로서는 이 우한 폐렴 문제가 가장 지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한 바이러스 문제는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중국 문제. 예. 중국 문제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사실 들어오고 있는데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메르스 때와 또 다른 게, 그러니까 사스 때와 메르스 때와 또 다른 게 춘절을 앞두고, 춘절이라는 건 중국 인구의 거의 뭐 수십억 명, 십수억 명이 중국 인구인데 그대로 다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최대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또 기간도 굉장히 길고 우리는 뭐 한 사나흘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거의 10여일 가까이 지금 왜냐하면 국토가 넓기 때문에 이동 거리만 어마어마해서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휴가를 많이 쉬죠. 이렇게 다 이동을 하는데 우한에서 지금 처음으로 사실 발병을 확인한 건 12월 12일이지만 12월 1일 날 환자가 나왔어요. 예. 12월 1일 날 환자가 나와서 확진된 게 12월 12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월 19일이 우한의 설 축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광장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예. 축제일인데 12월 10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1월 19일 날 수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데 음식도 팔고 뭐 하는데 그럼요. 막질 않은 거예요. 우한시가. 그러고 나서 아예 전부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한이 어떤 곳이냐면 동서철도와 그다음 남부 고속철도가 만나는 곳이었다. 1,100만이더구만요, 인구가. 인구는 1,100만. 어마어마한 큰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봤을 땐 대전 같은 곳이더라고요. 예. 교통이 교차하면서 예, 교차지. 중심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축제를 벌이고 다 이 사람들이 우한 시민들이 아니라 전부 다 또 저 주변에 후베이성, 그렇겠죠. 허베이성에 있는 아, 사람들이 주변에.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흩어졌거든요. 그런 이후에 봉쇄 조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춘절 지난 다음부터는 하루에 그러니까 2배씩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예,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이 상황,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한은 완전히 고립됐기 때문에 이 먹을 것도 사실 불안하고 그 다음에 병상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100만의 인구인데 병상이 4,000개였대요. 그것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10,000개의 병상을 지금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이니까 가능하겠죠. 예. 일주일 만에 짓는다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 시시각각 들어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서 과도한 걱정하지 마라. 일성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재난 중에 질병 재난은 불확실하잖아요. 앞으로 예. 어떻게 먼저 나갈지.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에서 과도하게 조치를 또 조치를 취해야 돼요. 예. 그런데 처음에 메시지는 아니 별일 없다라는 투로 왜냐하면 본인이 양산에 있기 때문에 예, 예. 메시지가 그렇게 겹쳤고 근데 돌아오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야단도 치고 네. 왜 네. 그 네 번째 확진 환자가 그러네요. 그대로 나가는 걸 방치했느냐 야단도 치고 실제로 마스크 쓰고 직접 가고 이 모습이 국민들로 봤을 때는 갑자기 바뀌었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니까 너무 저자세다. 네, 시진핑도 또 3, 4월에 또 방안 예, 예.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결국 어디로 불만이 가겠습니까? 정부라든가 집권당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선 비상등이 지금 켜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3월 달까지는 이 사태가 진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럴 것 전염병의 같아요. 어떤 그런 2차 감염이 발견되고 그럼 2차 감염자들이 만난 사람들의 또다시 14일이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14일씩 그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전례로 봤을 때 1개월을 좀 넘기는 상황, 진정될 때까지 그러면 3월 달까지 상황이 계속 된다면 현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 그러니까 전염병과 관련해서 전국이 비상에 걸린 어떤 상황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갑작스럽게 직접 나서서 이 마스크 쓰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비상 상황을 예상을 하고 이번 총선이 쉽지 않다.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 책임자들을 확실히 세우고 그 사람들을 앞으로 대선 후보로 이렇게 키우는 전략을 구상한 것 같아서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임종석이한테 그렇게 매달린다는 것이죠. 네. 수도권은 어쨌든 이낙연, 충청권은 이해찬, PK는 김두관 차출했지 않습니까 벌써. 또 TK는 김부겸, 강원은 이광재. 근데 호남이 여기에서 지금 벌충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28석 중에 23석을 국민의당이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6석분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말하자면 비례 의석 한 10석 이상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해야 하는데 거기에 호남을 딱 장악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임종석한테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호남으로 좀 내려가라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실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정치의 경험이 그렇다고 해서 뭐 비서실장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중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중진은 아니죠. 그 정도의 일천한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 입에서 현실 제도권 정치에서 거기서 일을 멈추고 이제 통일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갑작스럽게 그 방송에 나가면 그거 정치 행위 아닙니까? 그 정치행위죠. 정치 행위를 뻔히 하면서 뭐 검찰에 대해서는 뭐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치 행위예요. 지금 정치 행위를 다시 돌아온 건데 다시 돌아오려니까 민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슬슬 분위기 잡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도록 지금 그 운을 계속 감시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도 급했다. 너무 급했어요. 급했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본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승리를 거머잡기는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망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